아빠, 아빠, 안에 있어? 아빠, 나야 수연이. 아빠. 동트기 전 새벽, 비가 쏟아지던 날, 수연은 가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가게에 불이 켜지고 비에 흠뻑 젖은 딸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그 순간 딸을 안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연아,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만약에 저의 딸이라면 저는 하늘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수연이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굵은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두드렸고 바람까지 거세게 몰아치는 새벽이었죠. 재벌가 저택을 둘러싼 높은 단장 위로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경비실 안에서는 노란 불빛 하나가 외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저택 안 2층 창문 너머로 한 여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강수연이었습니다. 36. 이 집에서 8년을 살았고 오늘 밤 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스스로 걸어나가지 않으면 며칠 안에 정신병원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걸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창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창문이 열리자 빗소리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낮은 지붕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슬리퍼 한 짝이 마루 끝에서 툭 떨어졌고 맨발이 차가운 기와장에 닿았습니다. 빗물이 발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손끝으로 지붕 모서리를 잡았지만 이끼가 낀 기와장이 미끄러웠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붕에서 담장 쪽으로 몸을 옮기던 순간 경비실 쪽에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인터콤 화면에 무언가가 잡힌 모양이었습니다. 경비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수화기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수연은 담장 모서리를 잡고 몸을 낮췄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귀 안에서 쿵쿵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이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하다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은 그제야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담장 끝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층 남짓한 높이였습니다. 눈을 감고 뛰어내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무언가에 긁히는 날카로운 감각이 발바닥을 훑었습니다. 담 밑에 쌓인 자갈이었습니다. 통증이 발목에서 무릎까지 올라왔지만 수연은 허리를 펴고 골목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빗속을 달리던 수연 앞으로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흰색 외제차였습니다. 수연은 직감적으로 몸을 낮추어 골목 담벼락에 등을 붙였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차 안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짧은 머리의 여자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수연은 이를 깨물었습니다. 그 차가 어떤 차인지, 그 여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숨은 게 아니었습니다. 차가 지나가고 골목에 다시 어둠이 내렸습니다. 수연은 다시 뛰었습니다. 빗속의 맨발로 어두운 골목을 따라 뛰었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인적이 없는 도로로 나오자 지나가는 택시가 보였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가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수연의 몰골을 훑어보고는 그대로 속력을 높여 지나쳐버렸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또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역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 유리창 앞이었습니다.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입술은 파래지고 발에는 핏물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8년, 그 긴 세월 끝에 남은 것이 이 꼴이었습니다. 수연은 유리창에서 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들어섰을 때 불 꺼진 가게들 사이로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식 구두수선, 비에 젖은 함석 간판이 바람에 삐걱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간판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눈이 조금씩 붉어졌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마디로 두드렸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손이 너무 많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문짝이 흔들릴 만큼 힘껏 두드렸습니다. 골목 안쪽 2층 어딘가에서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오는 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잠결에 눈을 비비며 나온 남자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강만식이었습니다. 올해 61. 손마디가 굵고 허리가 약간 굽은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가 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문틈을 잡은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수연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수연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8년 동안 꼿꼿이 세워두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릎에서 힘이 빠졌고 아버지 품으로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아빠, 나 좀 살려줘. 만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등을 감싸주었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을 안아 가게 안으로 들이며 발쪽을 내려다본 만식은 그 자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빗물과 핏물이 섞인 채로 새까매진 발바닥이 가게 마루에 붉은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말없이 수건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흔들렸습니다. 들어오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두 눈으로 확인해버린 아버지의 뒷모습이 희미한 구두방, 불빛 아래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벽 한켠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순옥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 지금 마루에 주저앉은 수연의 얼굴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가죽 냄새와 빗소리가 섞인 구두방 안에서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딸의 발에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고 나서도 수연이 담요를 끌어안고 잠든 뒤로도 그는 구두방 작업대 앞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채로, 아무것도 고치지 않은 채로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서 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8년 전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연이 처음 그 남자 얘기를 꺼내던 날, 만식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입안이 쓰게 달아올랐습니다. 8년 전 봄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초등학교. 수연은 거기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아도, 교실이 낡아도 아이들이 그림 그린 도화지를 들고 선생님 하며 달려오는 시간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연에게 그 학교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수업이 끝난 오후, 수연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비명처럼 웃으며 교실로 달려들어갔고 운동장은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수연은 가방에서 노란 우산을 꺼냈습니다. 손잡이 안쪽에 작은 글씨로 순옥이라고 적혀있는 어머니가 남긴 낡은 우산이었죠. 그때 교문 쪽에서 비를 흠뻑 맞은 남자 하나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양복 차림이었는데 우산도 없이 그냥 서서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별 생각 없이 그쪽으로 걸어가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사람. 괜찮으세요? 쓰세요. 남자가 우산을 받아들더니 수연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연은 괜히 머쓱해서 고개를 숙이며 저는 학교 안으로 들어가면 되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갔죠. 집에 돌아와 홀딱 젖은 옷을 갈아입으면서 수연은 우산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우산인데 잠깐 아차 싶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커다란 꽃다발을 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 그 남자였습니다. 노란 우산을 반듯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걸음을 멈추자 남자가 먼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제 우산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감사 인사입니다. 꽃다발이 수연 쪽으로 내밀어졌습니다. 옆을 지나던 동료 교사들이 발을 멈추고 쑥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남자 이름은 차진혁이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이지만 JS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었죠. 그런데 그때 수연은 그런 건 아무것도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꽃다발이 너무 커서 들고 교실 들어가기가 민망했던 것만 기억했습니다. 진혁의 구애는 집요했습니다. 매주 학교 앞에 나타났고 퇴근 시간에 맞춰 근처 식당을 예약해 두었으며 수연이 좋아한다고 무심코 흘린 단팥빵을 다음날 어김없이 들고 왔습니다. 수연의 친구 정미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야, 재벌집 아들이 시골 학교 교사를 왜 이렇게 쫓아다녀? 뭔가 이상하지 않냐? 수연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냥 좋아하나 보지. 별걸 다 의심한다. 그 무렵 수연이 모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혁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비서와 단둘이 마주 앉은 진혁의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펼쳐져 있었고 거기에는 깨알 같은 항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민 출신, 가족관계 단순, 배경 없음, 성격 온순, 외부 인맥 없음. 진혁이 펜 끝으로 항목들을 하나씩 짚어내려가다 마지막 칸에 천천히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행할까요? 진혁이 서류를 덮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진행시켜. 수연은 그 서류의 존재를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진혁은 만식의 구두방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했고 말도 조용조용 가려서 했습니다. 만식은 말없이 그를 맞이하며 작업대 앞 의자를 내줬습니다. 진혁이 구두방 안을 둘러보다 벽의 액자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순옥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님은요? 만식이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일찍 갔어요.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위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확인한 사람의 표정이었죠. 만식이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진혁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진혁의 서재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진혁이 책상 서랍을 열고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병원 도장이 찍힌 진단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것을 책 사이에 끼워 넣고 서재 불을 껐습니다. 어떤 표정이었는지는 어둠 속이라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예식장 복도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재벌집 아들이 어디서 데려왔대. 진정이 구두 수선집이라더라. 그러게 집안이 너무 다른 거 아냐. 수연은 그 소리들을 듣지 못했습니다. 들릴 리 없었습니다. 하얀 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만식의 팔에 손을 올리는 순간 수연의 두 눈은 이미 반짝이고 있었으니까요. 만식이 걸음을 떼다 멈췄습니다. 딸의 손을 꼭 쥔 채로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수연아. 낮고 짧은 목소리였습니다. 힘들면 아빠한테 바로 와.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환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빠져나갈 때 박명숙이 수연에게 다가와 양팔로 껴안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연의 귀 쪽으로 고개를 기울이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명심해. 여기서 내 자리는 네가 만드는 거야. 수연이 미처 대꾸하기도 전에 박명숙은 이미 돌아서서 다른 하객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노란 우산은 그날도 수연의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결혼식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바깥이 어두컴컴한 시간이었죠. 수연이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이고 있을 때 방문 너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또렷하고 단호한 소리였습니다. 수연이 얼떨결에 네 하고 대답하자 문이 열렸고 박명숙이 단정하게 차려입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의 수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명숙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우리 집은 새벽에 문안 인사를 올려. 그것도 몰랐어?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집의 아침은 수연이 알던 아침과 달랐습니다. 밥상이 차려지기 전에 먼저 시어머니 방에 들러 인사를 드려야 했고 인사가 끝나면 주방으로 내려가 아침 준비를 도와야 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있었지만 그건 별개였습니다. 며느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박명숙의 생각이었죠. 수연은 군말 없이 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방문 앞에 작은 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약 봉지였습니다. 검붉은 물이 봉지 안에서 출렁였습니다. 쪽지가 붙어 있었는데 박명숙의 단정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궁에 좋은 거야. 매일 아침 빠짐없이 먹어. 그 정도는 해야지. 수연은 봉지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이미 아이 타령이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봉지를 들고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봉지는 어김없이 방문 앞에 놓였습니다. 먹지 않은 날은 어떻게 알았는지 박명숙이 하루 종일 입을 닫고 지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 수연에게는 어떤 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집안 행사가 있는 날이면 더했습니다. 어느 날 제사 준비를 하며 수연이 어두운 남색 한복을 입고 내려오자 박명숙이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 색이 뭐야? 집안에 추석 났어? 당장 갈아입고 내려와. 수연이 방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내려오면 이번에는 허리끈 매는 법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면 또 다른 트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번을 올라갔다 내려온 날 저녁, 수연은 방에 앉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는데 본인도 언제부터 떨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가족 모임 자리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시댁 식구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 수연이 한마디 끼어들면 박명숙이 꼭 그 위에 다른 말을 얹었습니다. 수연의 말이 공중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었습니다. 2번째도 3번째도 그러자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누이들은 못 본 척했고 진혁은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결혼 3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자 박명숙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씨 없는 땅에 물을 줘봤자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명숙이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주방 도우미 아주머니도 있었고 시누이도 있었습니다. 수연은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진혁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씹다 말고 그냥 삼켰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차가웠습니다. 수연은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서야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입 안에서 비린 맛이 났습니다. 얼마 후 수연은 혼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진혁에게도 박명숙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 없음. 의사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수연은 결과지를 들고 한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말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막막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을 가져다 내밀어도 저 집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결과지를 가방 깊숙이 넣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바깥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즈음부터 도우미 아주머니들도 달라졌습니다. 말을 건네면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박명숙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주방에서 셋이 나누던 이런저런 얘기도 수연이 들어서면 조용해졌습니다. 저택 안에서 수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 집에서 수연은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말해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어느 저녁 수연이 혼자 방에 앉아 가방을 뒤적이다 노란 우산을 꺼냈습니다. 손잡이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낡은 우산천에서 희미하게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 구두방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 냄새를 맡고 있으면 잠깐이지만 이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버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그때 수연이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가더니 만식이 받았습니다. 수연아. 응, 아빠. 잘 지내지? 그래, 나야 뭐. 너는... 수연은 잠깐 입을 열었다 다시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저택 정원의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나도 잘 지내. 밥은 먹었어? 만식이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래, 아빠. 건강해. 전화를 끊고 나서 수연은 우산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한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진혁이 귀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박명숙과 짧게 주고받는 목소리, 그리고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 수연은 우산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발소리는 2층 복도를 지나 서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침실 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가방 끈을 잡은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결혼 8년째 되던 해, 진혁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수연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넘도록 진혁이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은가 보다. 접대가 있나 보다.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그런데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자 더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귀가 시간만 늦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면서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날이 늘었고 밥상에 마주 앉아도 핸드폰만 들여다보다 일어서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수연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살았습니다. 알아버리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날은 진혁이 이른 아침부터 출근한 날이었습니다. 박명숙도 오전에 지인 모임이 있다며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저택안이 오랜만에 조용했습니다. 두우미 아주머니도 오전 반차라 없었습니다. 수연은 한동안 그 정적 속에 서 있었습니다. 이 넓은 집에서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서재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따로 부탁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움직이는 대로 먼지 쌓인 책장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다 서랍이 살짝 열려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닫으려고 손을 뻗는데 서랍 안쪽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로고가 박힌 봉투였습니다. 수연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그냥 닫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르는 척, 못 본 척. 서랍을 밀어 닫고 걸레를 빨러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봉투 끝을 집었습니다.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미 꺼내져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접힌 서류를 펼쳤습니다. 병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결혼 전이었습니다. 수연은 첫 줄을 읽다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무정자진, 확정진단. 서류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수연은 책상 모서리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8년이 눈앞에서 한꺼번에 재생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새벽 억지로 삼켰던 한약 봉지, 씨 없는 땅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꾹 참았던 밥상머리, 혼자 병원에 가서 이상 없다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더 막막했던 그 오후,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서류 한 잔 앞에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들고 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갔습니다. 왜? 진혁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수연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재에서 서류 봤어. 지금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서류? 알면서 왜 물어? 수연의 목소리가 끝에서 약간 갈라졌습니다. 진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에 봐. 그리고 끊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진혁이 귀가했을 때 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수연을 보더니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진혁이 서류를 내려다보다 도로 밀어냈습니다. 그거 어디서 꺼냈어? 서랍에 있었어. 남의 서랍을 왜 뒤져?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소하다 봤다고. 지금 그게 문제야? 진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8년 동안 먹여 살려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야? 수연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혁은 이미 서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태연했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종이 끝이 손가락을 파고들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복도에서 진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방문 너머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이불을 걷고 조용히 일어나 문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진혁이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 주 안에 정리할 수 있어. 걔가 뭘 어떻게 하겠어. 정신과 소견서만 받으면 돼. 거기 원장이랑 얘기 다 해뒀다고. 잠깐 멈추더니 낮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걔 내보내고 나면 네가 들어오면 되잖아. 애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고 어차피 친정도 별거 없잖아. 구두 수선집 노인네 하나야. 시끄럽게 굴 처지가 아니지. 수연은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 안에 있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녹음 버튼을 2번 잘못 눌렀습니다. 3번째에 겨우 눌렸습니다. 붉은 녹음 표시가 켜졌습니다. 수연은 숨을 참은 채로 핸드폰을 문 쪽으로 가까이 댔습니다. 진혁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결혼 날짜는 네가 알아서 잡아. 나는 그냥 빨리 정리되면 돼.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느꼈지만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 울 수가 없었습니다. 녹음이 끊기면 안 됐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재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진혁이 먼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수연이 주방에 있는 걸 보고 아무렇지 않게 넥타이를 고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머니 지인분들 오시니까 준비해놔. 수연이 돌아섰습니다. 할 말이 있어. 진혁이 힐끗 벗습니다. 수연은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통화 다 들었어. 진혁의 손이 넥타이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누굴 가르쳐. 그리고 수연의 팔을 잡아 2층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방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자물쇠 돌아가는 소리가 금소금으로 울렸습니다. 며칠만 있어. 다 정리되면 알아서 해줄게.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며 멀어졌습니다. 수연은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당겼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택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멀리 담장 너머로 시장 골목 방향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구두방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방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손바닥을 유리에 댄 채로 수연은 그날 밤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방에 갇힌 채로 몇 시간을 버텼습니다. 문손잡이를 몇 번이나 잡아당겨 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고 진혁을 불러봐야 소용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박명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혁과 낮게 주고받는 소리였는데 내용은 들리지 않아도 분위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차분했습니다. 이미 다 정해진 일을 확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폭풍우였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렸고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수연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소리가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층 남짓한 높이였습니다. 지붕 처마를 잡고 몸을 낮추는 동안 슬리퍼 한 짝이 마루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맨발이 기왓장에 닿았습니다. 이끼가 낀 기왓장이 미끄러웠습니다.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발이 자갈 위에 닿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발바닥을 훑었지만 수연은 허리를 세우고 골목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연은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빗속을 맨발로 달려 피투성이 발로 구두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지금 담요를 꼭 쥐고 잠든 수연의 얼굴이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붕대를 감은 발, 빗물에 절었다 마른 머리카락, 그리고 잠결에도 눈썹이 찌푸려진 얼굴. 만식은 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담요를 끌어올려 어깨까지 덮어주고 붕대 감은 발 아래 낡은 방석을 받쳐두고 나서야 조용히 작업대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석 선반 아래 오래된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공구 상자 뒤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만식이 무릎을 굽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천을 묶은 매듭이 세월에 눌려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매듭을 풀다가 만식은 잠깐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구두 한 켤레가 들어있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검은 구두였습니다. 코가 약간 뭉툭하고 굽이 유독 두꺼운 모양이었습니다. 만식은 구두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전구 불빛 아래서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십 년 전 일들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때가 수연이 초등학교에 막 입학하던 해였습니다. 순옥이 떠나고 1년이 지났을 때였죠. 만식은 그 무렵 가장 많이 흔들렸습니다. 손은 매일 구두를 고쳤지만 눈은 자꾸 딴 곳을 보았고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수연이 학교에 가고 나면 구두방에 혼자 앉아 망치질을 했습니다. 소리라도 내야 이 고요함을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오후 햇살이 구두방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던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바지에 낡은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들어왔는데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오른발 쪽에서 미세하게 다리를 끌었습니다. 노인이 작업대 앞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구두 좀 고칠 수 있소. 만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데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만식이 들고 있던 송곳을 작업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만식이냐? 만식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병두 형님, 수십 년이었습니다. 형님이 고향을 떠난 게 만식이 15살 때였습니다. 그 후로 소식이 끊겼고 한참이 지나 뉴스에서 JS그룹 회장이라는 이름 석자를 들었을 때 만식은 설마 그 병두 형이겠냐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행원 하나 없이 낡은 점퍼 차림으로 최 회장이 먼저 픽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여기서 이러고 있었냐? 만식이 멍하니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앉아, 구두나 고쳐줘. 만식이 다시 앉아 구두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함과 반가움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만식의 손만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고쳐진 구두를 신은 회장이 발을 굴러보며 말했습니다. 야, 발이 편하다. 역시 네가 해야 제대로네. 만식이 값을 받으려 하자 회장이 손을 막았습니다. 형한테 뭘 받아? 그러고는 일어서며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채로 헤어졌습니다. 23주 후였습니다. 구두방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최 회장이었습니다. 발이 또 아파서 만식이 구두를 받아들었는데 어제 고친 것처럼 멀쩡했습니다. 아무 말 않고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회장도 아무 말 없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만에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옥이는 언제 갔냐? 만식이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수연이 7살 때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벽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많이 닮았네. 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아서 고마웠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은 말보다 발걸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골목 어기 국밥집에 나란히 앉아 소주를 한 잔씩 했습니다. 고향 얘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간 친구들 이름, 없어진 동네 풍경, 그때 먹던 것들, 말이 이어지다 끊기고 끊기다 다시 이어졌습니다. 회장이 먼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 다음에 또 와도 되냐? 만식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구두 가져오시면 됩니다. 둘 다 웃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은 표정부터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문을 두드렸고 구두를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말고 그냥 앉아 있어도 되냐? 만식이 말없이 의자를 당겨주었습니다. 회장이 자리에 앉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주잔을 들었다 놓고 또 들었다 놓았습니다. 만식이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만식아, 나 요즘 잠을 못 자. 만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회장이 나를 잊지 못하고 잠만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놈들이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냐? 재산 때문에 나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려고 해. 만식이 아무 말 않고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회장이 잔을 받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니는 변한 게 없네. 옛날부터 말이 없었어. 그날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구두 얘기도 다른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준 것만으로 충분한 밤이었습니다. 네 번째 방문 날이었습니다. 구두방 안에 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만식이 손님 구두를 고치는 동안 골목 어귀에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죠. 만식이 손님을 보내고 나오다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왜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회장이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사람이 있길래. 만식은 그냥 넘겼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예사로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아무도 없을 때만 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국밥집 대신 구두방 안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여기 몇 년이나 됐냐? 만식이 연도를 말하자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서울 올라간 다음에 시작한 거네. 잔잡고 있다가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만식아, 이는 내가 재벌이든 거지든 똑같이 대하더라. 만식이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형님은 형님이지요.
회장이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서며 짧게 던졌습니다. 다음엔 좀 중요한 얘기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5번째 방문은 달랐습니다. 회장이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자물쇠 장가. 만식이 이상함을 느끼며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회장이 품 안에서 천에 쌓인 구두 한 켤레를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만식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건 수선할 게 없는데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수선하라는 게 아니야. 맡아두라는 거야. 만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구두입니까? 회장이 구두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뒤축 안에 내 마지막 목숨줄이 들어있어. 내 아들놈들 증거 전부 다. 만식이 구두를 밀어냈습니다. 형님, 저는 못 받겠습니다. 이건 너무 큰 겁니다. 회장이 다시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 말 들어라. 만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이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만식아, 네가 아니면 믿을 사람이 없어. 세상에 딱 한 명만 고르라 하면 네야. 만식이 천천히 구두를 끌어당겼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서 억울한 사람 없게.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네 딸한테 좋은 신발 신겨라. 문을 열고 나가는 회장의 뒷모습을 만식이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그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석 달 후 부고 소식이 왔습니다. 신문에 작게 실린 기사였습니다. JS그룹 창업주 최병두 회장 별세. 만식은 신문을 들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구두방 문은 하루 종일 닫혀 있었습니다. 이웃가게 주인이 나중에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점심때도 저녁때도 불이 꺼져 있었다고. 만식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회상이 끝났습니다. 구두방 전구 불빛이 여전히 희미하게 타고 있었고 수연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만식은 작업대 위의 구두를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가죽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칼날이 가죽에 닿는 순간 만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번 가르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품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형님이 마지막으로 맡기며 건넨 말이 귓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때가 되면서 억울한 사람 없게. 만식은 눈을 들어 잠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붕대를 감은 발, 빗물에 절었다 마른 머리카락.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만식은 다시 칼을 쥐었습니다. 그때 담요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이 몸을 뒤척이다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고 작업대 앞에 앉은 아버지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연이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아빠 뭐해? 만식이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앉아있어. 발 아프잖아. 수연이 방석을 짚고 일어나 만식 옆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낡은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구두 뭐야? 만식이 잠깐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거야. 수연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만식이 칼을 들고 구두 뒤축 끝에 날을 댔습니다. 뒤축은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일반 구두 급의 2배는 되었습니다. 칼을 밀어넣자 가죽이 천천히 갈라졌습니다. 목은 가죽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세월의 냄새였습니다. 만식이 손을 멈추지 않고 조금씩 칼을 밀어갔습니다. 뒤축이 반쯤 갈라졌을 때 안쪽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얇은 비닐이었습니다. 투명한 비닐 안에 납작하게 접힌 종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만식이 칼을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비닐을 꺼냈습니다. 수연이 숨을 참으며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숨을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만식이 비닐을 벗겼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서류였습니다. 빽빽한 글씨로 가득한 문서였는데 상단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장. 만식의 손가락이 종이 위를 천천히 짚어내려갔습니다. 문서 안에 적힌 상속 내용은 현재 세상에 알려진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장남 차진혁의 아버지 차성준에게 돌아간 그룹 지분이 원래 이 유언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배분되어 있었습니다. 만식이 서류를 읽다 멈추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눈이 한 줄 한 줄을 더듬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더 두꺼웠습니다. 접힌 채로 여러 장이 묶여 있었습니다. 만식이 한 장 펼쳐놓았습니다. 날짜와 금액, 거래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박명숙,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최 회장 말년,
회장이 병상에 누워있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항목들이었습니다. 횡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연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페이지를 넘기다 어느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날짜가 보였습니다. 수연이 결혼하던 해였습니다. 그 줄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정자증, 은폐합의금 정리 완료. 수연은 그 줄을 2번 읽었습니다. 서류를 든 손이 이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8년 전부터 모든 것이 설계되어 있었다는 것이 이 종이 한 줄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만식이 딸의 손을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을 보았고 발 쪽을 보았습니다. 붕대 끝이 살짝 풀려 있었습니다. 만식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랍에서 새 붕대를 꺼내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연이 아빠하며 말리려 했지만 만식이 조용히 손을 저었습니다. 낡은 붕대를 풀고 새 곳으로 갖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발바닥에 난 상처가 손 안에 잡혔습니다. 거칠게 굳은 만식의 손이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붕대를 감았습니다. 붕대를 다 감고 나서도 만식은 잠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발을 2손으로 감싼 채로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등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굳어버린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수연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만식이 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잠시 후 만식이 일어섰습니다. 작업대로 돌아가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정리했습니다. 순서를 흐트리지 않으려는 듯 한 장씩 가지런히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소요 맨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빽빽한 글씨 아래 손으로 직접 눌러 쓴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최 회장의 필체로 짧게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때가 되면 연락해. 만식이 그 번호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종이가 오래되어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숫자는 또렷하게 읽혔습니다. 만식이 작업대 위에 서류를 펼쳐놓은 채로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새벽이었습니다. 전화를 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만식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서류들 옆에 구두를 나란히 놓고 그 앞에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구두방 안에서 오래된 가죽 냄새와 함께 만식은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 작업대 옆 낮은 선반에 기댄 채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그냥 두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옆모습이 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구두방 불빛 아래서 서류를 내려다보는 그 옆모습이 수연이 어릴 때부터 보아온 아버지의 그것과 같으면서도 달랐습니다. 망치를 들 때와 같은 눈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고치기로 마음먹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구둣방 창문 너머로 골목 끝이 서서히 밝아왔습니다. 만식이 소리를 손에 들고 그 번호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다이얼 소리가 새벽 구둣방 안에 짧게 울렸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째의 상대가 받았습니다. 만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강만식이라고 합니다. 최병두 회장님이 남기신 번호로 연락드리는 겁니다. 급하게 좀 뵈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변호사였습니다. 최 회장이 직접 고른 사람이었습니다. 서류 끝에 적힌 메모에는 전화번호 아래 짧게 이름 석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태준. 만식이 전화를 끊고 나서 수연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만식이 서류를 가지런히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오전에 온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2 사람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준 변호사가 구둣방 문을 두드린 것은 아침 9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였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고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만식이 문을 열자 그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만식 씨 되시죠? 이태준입니다. 구둣방 안으로 들어서며 작업대 위에 놓인 구두와 서류를 보았습니다. 잠깐 멈추더니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보다 눈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식이 서류를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일정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중간에 한번 멈추더니
특정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고 다시 읽었습니다. 수연이 그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보았습니다. 박명숙의 이름이 반복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장까지 읽고 나서 서류를 덮었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원장은 진본 감정이 필요합니다. 장부는 거래 내역 대조를 해봐야 하고요. 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걸 남기신 게 언제입니까? 만식이 대략의 연도를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눈을 들어 만식을 보았습니다. 오래 지키셨군요. 만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구두방 문이 닫히고 나서 수연이 물었습니다. 믿어도 돼. 만식이 구두를 손에 들며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골랐으니까. 그게 이후의 전부였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태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언장 진본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진본이었습니다. 거래 내역 대조 결과도 함께 나왔는데 장부에 적힌 금액과 실제 법인 계좌 출금 내역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만식이 전화를 끊고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이 눈으로 물었습니다. 만식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JS그룹 본사 앞에 취재 차량이 몰렸습니다. 뉴스 전화기 흘렀습니다. JS그룹 창업주 유언장 위조 의혹, 검찰 수사 착수, 구두방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수연이 망치를 든 채로 손을 멈췄습니다. 만식은 가죽을 자르던 칼을 내려놓고 라디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담담하게 이어졌습니다. JS그룹 내부 비리 장부 확보, 전 회장 부인 박명숙 씨 횡령 혐의 조사 중.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구두방 골목으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박명숙이었습니다. 밍크 코트를 걸치고 선글라스를 낀 채였습니다. 뒤에 수행원 둘이 따라왔습니다. 박명숙이 구두방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강만식 씨 맞죠? 만식이 작업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명숙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구두방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강만식 씨, 우리 어른끼리 얘기합시다. 그 구두 없던 일로 하면 내가 크게 섭섭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잖아요. 만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박명숙보다 반뼘은 작은 키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손에는 가죽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식이 조용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구두는 이미 제 손을 떠났습니다. 박명숙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만식이 문 쪽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나가십시오. 박명숙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이려는 순간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명숙이 굳었습니다. 수연도 멈췄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구두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명숙이 수연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박명숙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어머, 여기 있었네? 꼭 이런 데 어울리는 꼴이 됐네. 수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박명숙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8년 전 재벌가 저택에서 고개를 숙이던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박명숙이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몸을 돌리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구두쟁이 집딸이 구두쟁이 집에 있으니 잘됐네. 문이 세게 닫혔습니다. 승용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구두방 안에 정적이 내렸습니다. 만식이 천천히 자리에 앉아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아버지의 옆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망치 소리와 칼 소리가 다시 구두방 안을 채웠습니다. 압수수색은 그로부터 닷새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뉴스 카메라가 JS그룹 저택 앞에 쭉 늘어섰습니다. 검찰 차량이 대문 앞에 섰고 수사관들이 줄지어 들어갔습니다. 구두방 라디오에서 그 소식이 흘러나오는 동안 만식은 손님 구두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단골 할아버지 손님이었습니다. 만식 씨, 뉴스 들었어. JS그룹이 발칵 뒤집혔대. 만식이 망치질을 멈추지 않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이틀 후 박명숙이 저택에서 나왔습니다. 뉴스 화면 속에서 그는 코트깃을 세우고 카메라를 피하려 했지만 기자들이 사방을 둘러쌌습니다. 마이크가 들이밀어지자 박명숙이 소리쳤습니다. 감히 구두쟁이 따위가 이게 말이 됩니까?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행원들이 양옆에서 부축하듯 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카메라는 그 얼굴을 정면으로 담았습니다. 차진혁이 구속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수연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진혁의 이름이 떴습니다. 수연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동이 2번, 3번, 4번 울렸습니다. 수연이 핸드폰을 뒤집어 작업대 위에 엎어놓았습니다. 진동 소리가 멈췄습니다. 수연이 다시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는 데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유언장은 법원에서 진본으로 최종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JS그룹의 상속 구조가 전면 다시 짜였습니다. 박명숙은 횡령 혐의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8년 동안 수연에게 하려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차진혁은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 저녁이었습니다. 만식이 뉴스를 보다가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며 구두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식이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형님,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냥 눈빛으로만 어딘가를 향해 보냈습니다. 수연이 아버지 옆으로 와 어깨에 기댔습니다. 한동안 둘이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수연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살아? 만식이 잠깐 있다가 작업대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일단 구두부터 고치자. 수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만식도 웃었습니다. 작고 짧은 웃음이었지만 구두방 안에서 오랜만에 나는 소리였습니다. 웃음소리가 구두방 안에서 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연은 매일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죽을 자르면 옆에서 지켜보고 망치질을 하면 그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 구두방 안의 냄새와 소리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어떤 감각을 조금씩 되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만식이 작업대에 낡은 구두 한 켤레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뒤축 갈아봐. 수연이 눈을 깜빡했습니다. 만식이 칼을 내밀었습니다. 앉아. 수연이 어색하게 칼을 받아들고 뒤축에 날을 댔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밀어야 하는지 몰라서 2번 헛손질을 했습니다. 3번째에 겨우 가죽의 날이 들어갔는데 각도가 틀려서 삐뚤게 갈렸습니다. 만식이 옆에서 말없이 보다가 수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힘을 주자 칼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수연이 집중하느라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망치는 더 어려웠습니다. 못 하나를 박으려고 망치를 들었는데 첫 번째 내려친 것이 못이 아니라 자기 손가락 위였습니다. 동열게. 수연이 손가락을 입에 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만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웃음을 참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 끝이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수연이 눈을 흘겼습니다. 웃으면 안 되지. 만식이 기어이 피식 웃으며 다시 해봐 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구두방 안에 퍼졌습니다. 수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손가락이 욱신거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단골 손님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70대 할아버지였는데 한 달에 2번씩 구두를 들고 오는 오랜 단골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다 수연을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만식씨, 이 아가씨가 누구야? 만식이 작업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딸입니다. 할아버지가 수연을 위아래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컸어요. 어릴 때 여기서 봤는데. 수연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구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제 딸이 고쳐주는 거야? 수연이 구두를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조용하고 작은 웃음이었지만 만식이 그 옆모습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되면 수연은 책을 펼쳤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구두 장인에 관한 책, 가죽 종류와 특성을 정리한 책, 유럽 수제화의 역사를 다룬 책, 한국어로 번역된 것도 있었고
원서를 억지로 읽는 것도 있었습니다. 단어를 모르면 사전을 찾아가며 읽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책을 읽다 그대로 작업대에 엎드려 잠들었습니다. 만식이 불을 끌어왔다가 딸을 발견했습니다. 담요를 꺼내 어깨에 덮어주고 불을 낮게 줄이고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서는 걸으니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처음 스케치를 가져온 날이었습니다. 공책 한 권이었습니다. 빈 페이지 위에 연필로 그린 구두, 그림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는 각도, 앞에서 보는 각도, 밑창의 형태까지 여러 방향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수연이 공책을 만식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어때? 만식이 안경을 고쳤으며 공책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 장씩 천천히 넘겼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책을 내려놓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밑창이 약하네. 수연이 공책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연필을 집었습니다. 입학 지원서를 쓴 것은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구두 장인 학교였습니다. 수업료가 만만치 않았고 정원도 적었습니다. 수연이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몇 번을 망설였는지 몰랐습니다. 쓰다가 구겼다가 다시 쓰다가 또 멈췄습니다. 만식이 그 옆을 지나가다 책상 위에 쌓인 구겨진 종이들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지원서를 봉투에 넣고 우체통에 넣던 날이었습니다. 골목억이 빨간 우체통이었습니다. 수연이 봉투를 손에 들고 잠깐 우체통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넣으려다 멈추었습니다. 다시 들었다가 천천히 집어넣었습니다. 봉투가 우체통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연이 돌아서서 골목 끝 구두방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식 구두수선 함석 간판이 오후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학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연이 오래된 노란 우산을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어머니 순옥의 무덤이 있는 공원 묘지였습니다. 묘지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흐려지더니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졌습니다. 수연이 노란 우산을 펼쳤습니다.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우산 위를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수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멀리 갔다 올게. 아빠 잘 부탁해. 노란 우산을 비석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빗속에 혼자 세워진 우산이 흔들렸습니다. 수연은 비를 맞으며 일어섰습니다. 구두방으로 돌아와 노란 우산 대신 빈손으로 들어선 수연을 만식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만식이 선반에서 무언가를 꺼내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구두 한 켤레였습니다. 수연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낡았지만 말끔하게 손질된 구두였습니다. 수연의 것이었습니다. 오래전에 구두방 한쪽에 놓여있던 구두였는데 만식이 언제 이렇게 고쳐두었는지 몰랐습니다. 수연이 구두를 신어보았습니다. 발에 꼭 맞았습니다. 만식이 그 발을 잠깐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항 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만식이 구두방 문을 잠그고 함께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공항까지 같이 갔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수연이 캐리어를 세워두고 아버지를 마주 보았습니다. 만식이 말없이 딸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기가 고쳐준 구두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좋은 신발 신었네.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고쳐준 거잖아. 만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 돌아서서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식은 딸의 뒷모습이 사람들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만식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공항 바깥으로 나오는 걸음이 느렸습니다. 오는 길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구두방으로 돌아온 만식은 선반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란 우산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연이 두고 간 자리에 그대로였습니다. 만식이 우산 쪽으로 걸어가 손잡이를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손님, 구두가 3켤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구두방 안에 다시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구두방에 손님이 없는 오후면 만식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딸이 떠나고 나서 구두방은 전보다 조용해졌습니다. 망치 소리와 칼소리는 여전했지만 그 사이사이를 채우던 수연의 기척이 없었습니다. 만식은 그 빈자리를 라디오 소리로 채웠습니다. 뉴스도 듣고 노래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선반 위에 노란 우산은 수연이 두고 간 자리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피렌체는 서울과 시차가 7시간이었습니다. 수연이 처음 영상통화를 걸어온 것은 도착한 지 사흘 뒤였습니다. 만식이 저녁 작업을 마무리하던 시간이었고 피렌체는 한낮이었습니다. 화면 속 수연의 뒤로 오래된 돌벽이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붉은 지붕들이 겹겹이 쌓인 풍경이었습니다. 아빠 잘 지내? 만식이 앞치마를 벗으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 밥은 먹었어.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한 통화였습니다. 끊기 전에 수연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빠도 밥 꼭 챙겨 먹어. 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이 꺼진 뒤에도 만식은 잠깐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피렌체의 장인학교는 수연이 상상하던 것과 달랐습니다. 낭만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작업실은 좁고 가죽 냄새와 접착제 냄새가 진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출신도 나이도 달랐고 언어도 달랐습니다. 수연은 이탈리아어를 잘 못했습니다. 교수의 말을 절반쯤 놓치면서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손이 먼저 배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8시에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녁 6시에 나올 때쯤이면 손가락 끝이 얼얼했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아침이면 또 문을 열었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도 교수인 마르코가 수연의 작업대 앞에 서서 완성된 구두를 들어 올렸습니다. 굽과 본체가 만나는 마감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 마감 방식 어디서 배웠나?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한테요. 마르코가 구두를 이리저리 돌려보다 작업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뭐라고 중얼거렸는데 옆에 있던 동료 학생이 수연에게 작게 통역해 주었습니다. 독특하다고 했어. 좋은 의미로. 수연이 다시 구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손목 스냅을 써서 마무리하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수십 년 구두방에서 다듬어진 손끝이 딸의 손으로 건너온 것이었습니다. 작업실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늘었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혼자 남아 작업했습니다. 교수가 가르쳐준 방식과 아버지에게 배운 방식이 머릿속에서 부딪히고 섞이면서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의 선과 이탈리아의 기술이 한 켤레 안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그게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 완성된 구두가 쌓여갈수록 손가락 끝에 굳은 살도 두꺼워졌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한 것은 유학 2년째 되던 봄이었습니다. 작업실 한 구석에 앉아 로고, 스케치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종이 위에 이것저것 써보다가 수연의 연필이 멈춘 자리에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MANSIK.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앞에 S를 붙였습니다. SMANSIK. 수연이 그 이름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전시에 처음 작품을 낸 것은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피렌체의 시내의 작은 갤러리였습니다. 수연의 구두 3켤레가 전시대 위에 올려졌습니다. 개막 첫날 저녁, 한 남자가 전시대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이었고 구두를 손에 들어 밑창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나중에 전시 관계자가 수연에게 귓속말로 알려주었습니다. 밀라노 부티크 바이어라고. 다음날 아침 수연의 메일함에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3통이 더 왔습니다. 첫 번째 컬렉션이 출시된 것은 이듬해 초였습니다. 구두 15켤레였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대기 명단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만에 100명이 넘었고 한 달이 지나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 패션 전문 매체에서 짧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동양에서 온 장인의 딸. 그 기사가 SNS에서 퍼지면서 한국 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만식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은 구두방 라디오에서였습니다. 오후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인 디자이너 강수연, 피렌체 명품 시장에서 주목받아. 만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망치가 작업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라디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SMANSIK라는 브랜드명이 언급되는 순간 만식이 눈을 들었습니다. 천장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내려 선반이 노란 우산을 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귀국 날짜를 알려온 것은
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영상통화였습니다. 피렌체 작업실이 화면 뒤로 보였습니다. 가죽 조각들과 도구들이 가득한 작업실이었는데 벽 한쪽에 메모지가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다음 달에 들어가. 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중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 찾아갈 수 있어. 만식이 말했습니다. 나간다. 수연이 웃음을 참으며 알았어 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만식은 통화가 끊기고 나서 작업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구두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수연이 유학 가던 날 신고 갔던 바로 그 구두였습니다. 피렌체에서 새 구두를 사서 신겠다며 공항에서 벗어 만식 손에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만식이 그것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밑창을 살피고 굽을 살피고 안창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공항 출국장 앞이었습니다. 입국장 유리문 너머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만식이 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캐리어를 끌고 유리문을 나서다 아버지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만식이 손에 든 것을 내밀었습니다. 구두였습니다. 수연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공항에서 벗어두고 간 바로 그 구두였는데 완전히 새 것처럼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만식이 말했습니다. 고쳤어. 내 걸로. 수연이 구두를 받아들었습니다. 손 안에 잡히는 가죽의 감촉이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공항문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수연이 캐리어 손잡이를 잡으며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만식이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구두방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예전과 같은 길이었지만 걷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귀국하고 나서 수연은 바빴습니다. 한국 사무실을 열었고 국내 유통계약을 정리했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피렌체에서 이름을 알린 뒤로 한국 패션 매체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수연은 인터뷰마다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브랜드 이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고. 수연은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입니다. 기자들이 추가 질문을 하려 하면 수연이 먼저 다음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름 안에 담긴 것들을 짧은 인터뷰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JS그룹 구저택 매입 계약서에 서명한 날은 귀국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이었습니다. 이태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수연이 펜을 들고 서명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또렷하게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강수연. 볼펜 끝이 종이 위를 지나가는 소리가 회의실 안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이태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잘 쓰셨습니다. 수연이 펜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택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날이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기 전 수연이 혼자 먼저 들어갔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 발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8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문안 인사를 드리러 올라가던 계단이 있었고 한약 봉지가 놓이던 방문이 있었고 진혁이 잠가버린 그 자물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커튼도 가구도 없이 햇살만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현관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맨발로 뛰쳐나갔던 그 바닥이었습니다. 수연이 발을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이번에는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2달이 걸렸습니다. 수연이 직접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1층은 전시 공간으로 바꾸었고 2층은 작업실로 만들었습니다. 벽을 허물고 창문을 넓히고 오래된 마루는 일부를 살려두었습니다. 공사 기간 내내 만식이 작업복 차림으로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공사 감독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목수 옆에 서서 못질을 도왔습니다. 현장 인부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저 어르신이 사장님 아버지라는 걸 모두 알게 된 뒤로는 오히려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개관 행사는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크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이태준 변호사가 왔고 피렌체 장인학교 동기 2명이 한국까지 날아왔습니다. 만식의 단골 손님이던 그 70대 할아버지도 왔습니다. 양복을 차려입고 와서
내가 수연이 어릴 때부터 봤는데 하며 한동안 전시를 둘러보았습니다. 전시실 한가운데 유리 케이스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 안에는 낡고 빛바랜 검은 구두 한 켤레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맡겼던 그 구두였습니다. 뒤축이 갈라진 채로 그 안에 있던 것들이 세상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은 채로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 케이스 안에는 노란 우산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손잡이 안쪽에 작은 글씨로 순옥이라고 적힌 우산이었습니다. 케이스 아래 작은 안내판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이 우산을 건넨 사람이 있었기에 이 박물관이 존재합니다. 만식이 그 안내판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글씨를 읽는지 그냥 바라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박물관 앞 윈도에서 두 사람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연이 2층 창문 너머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차진혁이었습니다. 옆에 박명숙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수연이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진혁은 양복 대신 낡은 점퍼 차림이었고 얼굴이 홀쭉했습니다. 박명숙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밍크코트도 선글라스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박물관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SMANSIK MUSUM. 박명숙이 간판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진혁이 외면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박명숙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인도 위에서 멀어졌습니다. 수연이 창문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비웃지도 굳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와 전시실로 들어왔습니다. 만식이 유리 케이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연이 아버지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빠. 만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나왔다 들어가자. 만식이 수연의 얼굴을 한번 보았습니다. 창밖에서 무언가를 보았다는 걸 눈치챘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수연의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박물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정원 한쪽에 심어둔 작은 나무에 연두색 잎이 돋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가죽 냄새가 난리 없는 자리였는데 수연의 코끝에 희미하게 그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구두방에서 맡던 냄새였습니다. 아버지 손에서 나던 냄새였습니다. 수연이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망치를 수십 년 쥔 손이었습니다. 딸발을 감싸주던 손이었습니다. 만식이 앞을 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원 끝 낮은 담장 너머로 봄 하늘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햇살 아래 나란히 길게 늘어졌습니다. 만식이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혼잣말처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좋은 신발이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더니 잠깐 멈추었습니다. 맞는 말이었네. 수연이 아버지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만식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짚었습니다. 수연이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입술만 움직이는 웃음이었지만 오랜만에 온몸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 말하지 않아도 발걸음은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봄풀 냄새와 햇살이 정원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만식 구두 수선에 낡은 간판이 있는 골목으로 두 사람의 발걸음이 조용하고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연이 맨발로 빗속을 달려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장 무너지던 순간에 찾아간 곳이 결국 아버지의 낡은 구두방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던가요? 살다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이렇게만 하죠. 바빠서요. 다음에 전화할게요. 나중에 보러 갈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셨다면 지금 이 순간 딱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부모님께 혹은 자식에게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밥 먹었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의 전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좋은 신발이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는 신발입니다. 서양에서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고 일부 사람을 오래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링컨은 통나무집에서 태어나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었고 수차례 선거에서 낙선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
노예의 해방을 이루기까지. 그를 무시하고 비웃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결코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박명숙이 40년 가까이 감춰온 비리 정부가 낡은 구두 뒤축 하나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을 때 링컨의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두 위인의 말이 가리키는 곳은 결국 같습니다. 사람을 이익으로 대하는 자는 반드시 그 이익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 자는 그 진심 때문에 끝까지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수연과 만식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맨발로 빗속을 달려온 딸을 품에 안은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어 구두를 맡긴 고향 형님, 그리고 40년 뒤 뒤축에서 쏟아진 진실. 어떤 거짓도 묵묵히 살아온 사람의 시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억울하고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그 한 걸음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어드리길 바랍니다.